역시 예상했던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기일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최종 변론 기일을 확정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변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구한 건데요. 헌재는 이에 대해서 오는 22일에 결론을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재열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15차 변론 기일이 진행 중인데요. 대통령 측에서 최종 변론 기일 좀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22일에 결론을 내주겠다. 지금 헌재에서 이렇게 밝힌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3월 2일이나 3월 3일 정도에 그 최종 변론을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해둔 상태죠. 예. 하지만은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당초 오늘 빠르면 오늘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밝히지 않을까 했는데 예. 그것을 22일에는 마지막 증인 지금 신문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내일 모레죠. 그렇습니다. 예.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 마지막 그 최종 변론을 3월 2일 또 3월 예. 3일 할지 아니면은 당초 헌재가 밝힌 대로 24일로 할지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밝히겠다라고 지금 말한 상태입니다. 근데 최종 변론 기일은 지난 16일에 이미 이렇게 나흘 전에 헌재가 이렇게 하겠다 이미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제 와서 이제 연기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이들 분석을 하는 바와 같이 예. 조금이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늦추겠다라는 지연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겠죠. 예. 그리고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는 지금 벌써 8명 체제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후까지 미뤄진다면 7인 체제로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7인 체제로 갔을 경우에는 7분 중에서 6분이 찬성을 해야지 인용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가능성 자체가 많이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2명만 기각을 해도 탄핵이 2명만 기각이 기각을 되는 거죠. 해도 탄핵이 기각이 되는 거고 예. 극단적인 경우로 혹시라도 뭐 한 분이 빠지게 되는 더 추가적으로 빠지게 될 경우에는 6명만 남게 되는데 예. 그럴 경우에는 아예 헌법재판소의 평의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7명은 있어야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정말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언제 날지 모르는 상황까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확보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뭐 누군가는 7인 체제가 되면은 헌재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거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네. 대통령 측에서는 내심 이런 상황을 바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결정은 결국에는 네. 헌법재판관 전체가 평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지만 각각의 의견들이 충분하게 반영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7분의 재판관들이. 예. 근데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가 원수를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데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대로 정말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게 합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의견이 뭐 도출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상황까지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22일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23일까지 그 다음 날인 23일까지 종합 준비 서면을 제출해 달라. 그리고 24일 날 최종 변론을 하겠다라는 건 너무 임박하다라는 거죠.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준비할 거죠. 시간이 없다라는 예. 겁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그 증인 신문을 마치고 이 최종 변론까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줬었는데 왜 이렇게 급박하게 하느냐.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좀 한 일주일 정도 여유를 달라는 건데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까 계속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시간 끌 것 아니냐. 예. 또 3월 13일 이후로 재판부의 7인 체제로 넘어가니까 그런 예. 이제 신속하게 진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점 하나랑 또 하나는 그렇다고 변론을 무작정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변론권을 차단할 수는 없는 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 딜레마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가 24일이죠. 네. 귀추가 22일이죠.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사실상 예. 그렇게 될 겁니다. 22일로 왜 그럼 20일 오늘 결정을 안 했냐면 예. 22일에 어쨌든 최순실, 안종범 두 사람의 마지막 증인 신문이 있고요. 그 전에도 변론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그 사이에 사실관계, 새로운 주장, 새로운 증거 같은 게 나올 경우에 바로 그날 마감을 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22일 날 한다는 것은 이미 대통령 대리인단이 요구하는 충분한 절차적 기회를 보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22일까지도 새로운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라면 그다음에 24일 날 예정된 대로 진행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의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제 재판부가 고영태 씨를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것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녹취록, 이른바 김수현 녹취록을
한번 틀어보자라고 하는 그것도 것도 안 받아들이지 받아들였고.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그 최후 변론위를 다음에 결정하겠다라는 것 말고는 대통령 측 요구를 대리인단 요구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예, 이렇게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그 다시 의지를 한번 보여준 밝혔는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측에서 그 재판 이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네. 이렇게 좀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말한 그 중대 결심, 뭐 전원 사퇴라든가 이런 카드를 취할지 여부도 한번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 나오느냐 마느냐, 저 이것도 관심이었는데요. 또 나오면 신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지금 대통령 측하고 국회 측 입장이 다릅니다. 오늘 국회 측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나오면 신문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그게 약간 이제 언론에서도 혼재해서 예. 보도를 하고 있고 보도가 이루어지게 된 게 이제 대리인단에서 그런 식으로 자꾸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헌재에 나왔을 때 신문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요. 아예 절차가 다른 절차로 봐야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당사자는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증인으로서의 사실상 증인으로서의 지위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재판의 대상으로서 진행된 재판의 결론에 대해서 의견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아예 자리도 증인석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과정으로 재판 중간 과정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라면 당연히 신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게 아니라 재판이 다 끝나고 그냥 진행 과정 전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할 말이 있다라고 했었을 최후 때는 변론이 되는 그때는 겁니다. 글자가 들어 최후 변론이니까 그때는 일부러 듣지도 않습니다. 애초에 예. 그냥 잠깐 말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규칙 같은 경우에도 아예 그런 최후 변론은 시간도 제한해서 우리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절차가 완전히 다른 건데 그 두 개를 마구 혼용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이 최후 진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군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밖에 없고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국회 소추위원단 같은 경우에는 최후 진술만 하면 뭐하러 나오느냐. 네. 나와서 재판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 왜냐하면 재판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변론 네. 과정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자, 오늘 오후 2시 출석 예정이었던 김기춘 전 실장 오늘 안 나온다고 하니까 헌재에서 바로 증인 채택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오늘 뭐 건강상의 이유로 예. 헌법재판소 그 신문에 안 나오겠다라고 의사를 표현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아예 이제 더 이상 증인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라고 불출석 이제 증인에서 배제를 시켜버렸죠. 예. 헌재로서는 이렇게 그 나름대로 속도를 내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 측은 계속 그 시간을 연장하려는 그런 지연 작전을 쓰려고 그러는데 재판관들이 재판관 회의를 통해서 이건 결론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변동할 가능성은 크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헌재 의지가 워낙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이는 거고요. 지금 방기선 오늘 전 청와대 행정관이 나왔는데요. 삼성 면담 자료에 승계 내용이 있었다. 내가 기억이 난다. 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지금 승계 내역과 관련해서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도 예. 그랬었고요. 그 방기선 지금 말씀하신 행정관에도 그 회의가 있었다는 것이 기억이 난다라고 했고요. 삼성전자 사장 예, 같은 예. 경우에도 그런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이 문자 메시지가 네.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전반적으로 미르 K스포츠뿐만 아니라 삼성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원을 했다는 사실들이 그러니까요. 나오고 미르 있는 상황이죠. K스포츠 이 쌍둥이 재단을 청와대 주도로 만들었다. 청와대 주도로 얘기하는 만들었다는 건 거였죠. 최상목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정경련에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예. 만들었다라는 게 나왔고 정경련 관계자들도 청와대 측으로부터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그 얼마씩을 출연해야 될지 어느 기업에 출연해야 될지도 지정을 해서 받았다는 네. 질문들은 이미 나온 바 있죠. 이미 나왔는데 오늘 이 방기선 전 행정관이 같은 얘기를 또 했고요. 뭐 재단 설립 비밀이다 이런 지시 사항도 받았다. 그 저런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재판관들이 물어봤던 것들이 왜 그러면 이게 자발적이고 기업이 선으로 출연한 건 비밀 사항이라고 했어야 예. 했겠느냐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 지난번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나 안종범 전 수석이 출석을 했었을 때에도 왜 자발적 그런 어떤 좋은 취지로 만든 것인데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었느냐 이런 얘기들도 재판관들도 질의를 했었죠. 예. 자, 이제 헌재에서 특검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지금 승부수를 띄운 그런 상황인데요. 이른바 소년급제해서 잘 나가는 검사로 또 권력 핵심에까지 오른 우병우 전 수석. 이제는 구속이냐 아니냐 이 갈림길에 서게 됐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차윤주 앵커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검사가 되고 싶은 이유를 이렇게 밝혔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30여 년이 지난 지금 부정부패를 방조한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심판받게 됐습니다. 서울대 법대 84학번인 우 전 수석은 재학 중인 1987년 만 20세의 나이에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했습니다. 이후 검사 생활 내내 엘리트로 평가받으며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2번 탈락한 뒤 2013년 검찰을 떠났습니다. 검찰 재직 당시 평가는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편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세고 타협을 몰라서 사심 없는 원칙주의자로 불렸지만 일각에서는 뻣뻣하다며 깁스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공직을 떠났던 그는 2014년 5월 대통령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되며 화려하게 복귀했고 이듬해에는 최연소 민정수석이 돼서 국내 사정 라인의 정점에 섰습니다. 고 이상달 정강중기 회장의 사위이기도 한 우 전 수석은 2014년 재산이 공개되는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423억여 원을 신고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인 지난해 11월 가족회사인 정강의 공급 유용, 의경아들의 운전병 꽃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출석하면서 기자를 째려보는가 하면 수사검사 앞에서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특검에 불려나온 우 전 수석은 최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내버려둔 혐의 등으로 결국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여러 의혹에도 법망을 이리저리 빠져나가서 법꾸라지라고 불린 우 전 수석. 앞으로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최연소, 또 최고 이런 타이틀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예. 그 승승장구했던 인물인데요. 예. 지금 어떻게 구속 여부를 지금 내일 결정될 그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예, 일단 특검이 토요일에 우병우 전 수석을 소환해서 19시간 조사를 했고요. 바로 또 구속영장을 초스피드로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혐의가 4가지인데요. 이게 뭐 개인 비리는 아닌 것 같고 공적 업무 관련한 혐의들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지금 특검법에 보면은 우병우 수석하고 전 수석하고 관련된 조항이 2가지나 들어갑니다. 특검법에. 그 특검의 수사 대상 중에 하나는 최순실 씨와 관련된 그런 국정농단을 묵인했다. 예. 혹은 또 관여했다라는 것. 예. 또 하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해임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라는 그 2가지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들어가 이건 있는데. 딱 명시가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검법에. 그리고 예. 나머지는 뭐 그 과정에서 인지하는 사항 또 수사할 수 예. 있는 거고요. 이번에 특검이 구속영장에서 그 청구에 포함된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를 보면 크게 4가지인데요. 네.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그 공직자들의 인사 과정에서 좀 개입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전 국장이었던 김재중 전 시장감시국장을 이렇게 좌천하고 또 퇴진하도록 하는데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예.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CJ, ENM이라는 회사가 있죠. 네. 영화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변호인이라는 그 영화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압력을 가합니다. 그 한번 조사를 제대로 해봐라. 예. 검찰에 고발하라. 이렇게까지도 그 오더를 내렸는데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김재진 국장이 그 고발할 거리가 안 된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그쳤거든요. 그래서 인사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직무유기 부분은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 예방하지 못했다. 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요. 이 4가지 중에서 형량이 제일 낮은 것이 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직무유기는 징역 1년 이하밖에 안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본질일 수도 예, 있는데요. 근데 제일 낮은 겁니다. 예. 나머지는 그 5년 이하 혹은 3년 이하인데 이게 제일 낮습니다. 예. 그리고 3번째가 특별감찰법 위반.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해임하도록 네. 하는데 압력을 행사한 거에 부분. 개입됐다라는 부분. 예. 그리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라는 예. 부분. 이것도 징역 3년 이하입니다. 아. 그래서 이 4가지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뭐 내일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직무유기가 국회 불출석보다 형량이 낮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우병우 전 수석 지난해 11월 검찰 출석 때나 청문회 출석 때나 지난 토요일 특검 소환 때나 저희가 화면을 토요일 출석 때 비교해서 봤는데 어느 때 화면인지 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태도가 비슷했거든요. 지난 토요일 특검 출석 때 모습 어땠는지 다시 한번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최순실 씨 아직도 모르신다는 입장이세요? 네, 모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서 아니 잠시만 성실하게 말씀해 주시죠. 조사 문체부 받겠습니다. 인사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모든 오늘 조사 받겠죠. 아드님 꽃보직 특혜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충분히 밝혔습니다. 한 말씀만 어떻게 밝히셨다는 국민들에게- 거죠? 청탁한 적 없습니다. 최순실 씨로부터 경찰청장하고 우리은행장 등 인사청탁 받은 게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네, 마지막 사실 아닙니다까지 출석하는 모습 그리고 조사받고 나오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원래 성격이 그런 건지는 예.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그렇죠. 이제 국민들이 지난번에 검찰에 출석을 했을 때도 어제 출석했을 때도 그렇고 사안이 어찌되었든 간에 정말로 자신이 몰랐다고 할지라도 민정수석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도의적 책임이라도 져하는 예.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어떤 굳은 자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건 맞고요. 아까 추 의원께서 지금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형량이 얼마나 낮은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 정도 되는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을 법은 미리 예상을 못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이런 대통령이 막- 상황이 있을 거라고 법도 예상하지 못했던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예. 거고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 정도의 고위공직자가 직무를 유기해버리게 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법체계가 어떻게 굴러가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뭐 이 표현 자체가 뭐 밑에 그 직수가 낮은 분들을 뭐 얕보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정도에서 보는 거지 저렇게 장차관급 내지는 사법계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네, 법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뭐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 여전히 모른다 얘기하고 최순실도 그렇죠. 우병우 전 수석 모른다 이런 입장을 계속 뭐 견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검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뭔가 결정적인 혐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보도가 되는 것을 보면은 네. 그게 이제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장시호 씨가 제출했다, 네. 특검에 제출했다라고 제보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최순실 씨가 아주 즐겨 갖고 다니는 명품백이 있다 그럽니다. 네. 한동안은 그 작년에 이 문제가 언론에 불거지니까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 집에 잠깐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피 쓴 적이 있었는데. K재단, 미르재단 의혹이 막 불거진 지난 그렇죠. 7월쯤이요. 지난 7월쯤에 잠시 머무른 적이 있는데 그때 최순실 씨가 항상 들고 다니는 예. 그 핸드백이 있었다 그럽니다.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가 집을 잠깐 비운 사이에 장시호 씨가 이게 뭐가 들어가 있냐라고 해서 핸드백을 한 백을 뒤져보니까 궁금해서, 거기에 예. 차명 휴대전화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인사 파일 자료가 네. 있었다 그러죠. 인사 파일 자료가 여기에 뭐 이철성 그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 파일 등 여러 가지가 있었고 네. 거기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데 이것을 민정수석실로 보내라. 예. 뭐 이런 식의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최순실 씨가 그 당시에 뭐 우병우 민정수석이니까 그 연결고리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라고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는 거고요. 예. 하지만 아시다시피 특검이 최순실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 최순실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거죠. 네. 인정을 안 했다는 거고 아마 우병우 전 수석에게도 이걸 물어봤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병우 전 수석은 그건 최순실 씨한테 물어봐라 라고 대답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순실한테 물어봐라. 그 대답은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말씀하신 인사청탁 파일 제목이요.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 파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순실 씨 말씀하신 그 포스트잇이요. 민정수석실로 보내라. 이게 이제 최씨 친필로 포스트잇에 쓰여 있었다는 네,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근데 언론에 보도가 될 정도라고 한다면 네. 아마도 이거를 뭐 우전수석에게는 처음 보였을지 몰라도 민정수석실 관계자들도 충분히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이게 어떻게 된 거라고 물어보기 전에
사실 우정수석은 거의 마지막으로 소환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누구보다도 특검에서도 우정수석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검찰 내에서조차도 라인이 있는 게 아니냐랄 정도로 그만큼 세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주변 관계까지도 아마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제시를 했겠죠. 그래서 거기서 뭔가 의미 있는 진술 같은 것들을 얻어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한참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대통령과 최순실 씨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차명 휴대전화로 570여 차례 통화를 했다. 이런 이제 사실이 또 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장시호 씨가 결정적 역할을 한 건데 역시 최순실 씨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시크릿 가방, 그 명품 가방에서 이 차명 휴대전화가 나왔고 여기서 지금 그 단초가 될 만한 거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전화 역시 장시호 씨가 그 최순실 씨의 핸드백에서 이렇게 본 곳이다라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연락처가 세 군데가 3명이 있었다 그럽니다. 하나가 단 3명만요. 그렇습니다. 예. 하나가 이제 그 안봉근 전 그 비서관. 전 비서관 네. 그리고 윤전추 전 행정관 예. 그리고 이모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었다 이모. 그럽니다. 이모. 예. 그 이모가 누구냐? 아마 최순실 씨는 그 박근혜 대통령을 삼성동 이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그러는데 평상시에요. 예, 그래서 예.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냐라고 이제 특검에서 그 휴대 내역을 아마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570회 통화를 했다라고 특검에 이제 내세울 수 있는 주장하고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청와대 측은 휴대전화로 이 차명전화로 전화한 적 없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검이 자신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군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이제 저거를 확인하는 작업도 더 여러 번에서 거쳤다고 하고요. 네. 무엇보다 가장 이제 저렇게 찍었던 것들을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또 맡겨두고 이게 일종의 보험처럼 나중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보호막이 돼줄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게 실제로 저게 이제 특검 수사에서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기여를 하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국정농단 사태 벌어지기 전에는 이모하고 조카 사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동업자 관계일 수도 네. 있는데 이걸 왜 찍었을까 궁금했는데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보험을 들어놨다 이렇게 그러니까 볼 수도 있다는 지금 거군요. 주변에 뭐 노승일 부장이라든가 고영태 씨라든가 이런 예. 사람들의 말을 보면은 장시호 씨 같은 경우도 최순실 씨에 의해서 뭐 폭력을 행사당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모와 조카 사이였다라기보다는 그냥 주변 지인들 사이 중에서 이를 믿고 맡길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밖에 안 했을 거고 장시호 씨도 사실 일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왜 느닷없이 그냥 자기가 알기에는 민간인 신분인 이모가 네. 갑자기 삼성에 무슨 서류를 제차로라 하면 삼성에서 서류가 오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고 이런 정황들을 보면 뭔가 이게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네. 알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사기에 대한 이모의 대우도 그다지 그렇게 어떤 인격적으로 나가지는 않았고 그래서 뭔가 이럴 경우에는 일이 잘못됐을 때는 나를 지켜줄 것이 하나 필요하겠다라는 네. 정도의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예. 그게 현실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최순실 씨가 주변인들 관리는 정말 장시호 씨가 이렇게 뭐 다 특검의 특급 도우미가 돼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주변인들 관리는 참 잘 못했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어쨌든 뭐 장시호 씨 도움으로 대통령과 최순실의 한라인 의혹도 불거졌고요. 장시호 씨가 직접 찍은 이모의 친필 포스트잇 때문에 우병우 민정수석도 더 압박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 모른다 이렇게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청문회 때도 그랬는데요. 당시에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 최순실 씨하고 우병우 전 수석의 두 사람의 이 연결고리가 사실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장모가 최순실 씨를 모를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청문회에서 그 의원들 질의에 어떻게 답변하는지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장자 회장은 최순실 씨만 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이렇게 즐겁게 맞이를 했고 그런 인연으로 해서 증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정비서관으로 추천이 됐고 저는 저런 얘기를 도저히 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와서 버선발로 그런 얘기는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우리 위원 잘 아실 겁니다. 제 전임 민정비서관은 제 검찰 4년 후배입니다. 4년 후배가 1년 이상 근무한 자리에 가는 게 검찰에 근무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게 무슨 영전이겠습니까? 네. 자, 뭐 모른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모를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제가 뭐 네.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예. 그 청문회 자리에서 그 골프장 직원이라고 한 사람의 그 모자이크 음성도 그때 틀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 이런 이제 모자이크 처리하고 누군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음성 변조가 돼 있기 때문에 예, 대답할 수 그렇습니다. 없다. 라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인과관계는 물론 특검이 어느 정도 밝혔는지 그것도 뭐 특검이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그 확인은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 골프장 직원의 녹취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 언론 보도들에 보면은 또 골프를 같이 친 골프 선수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까지 같이 골프를 쳤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민정수석 으로 들어갔었다. 네,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갔고 또 승진도 이루어졌다. 이런 증언들이 좀 나오고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잘 몰랐다라는 근거로 기존 민정수석이 검찰에서 자기 후배이고 그 자리가 그렇게 탐나는 자리도 아니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최순실 씨 입장에서 반대로 본다면 이렇게 많은 국정농단, 뭐 청와대를 개입해서 일을 하다 보면 민정수석이라는 곳이 굉장히 걸림돌이 될 건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민정수석실에 누군가를 앉혀놓고 방패로 하지 않고선 자신이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뭐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자신과도 평소에 친분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김장자 회장의 사회인 우 전 수석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있죠. 김장자 회장과 이제 최순실 씨와 뭐 골프장뿐만이 아니라 수영장도 고가의 고급 호텔 회원권을 가지고 드나들었고 3년 이상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특검이 과연 그 주변 인물들의 진술을 얼마나 얻어내는지는 저도 참 의문이긴 합니다. 뭐냐면 김장자 회장이라든가 우 전 수석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불리한 어떤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증인들을 찾아낼 수 있었는지 그러한 어떤 설득 작업을 했다라면 이게 우 전 수석의 영장 발부에 큰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고요. 그걸 확보를 못했다라면 좀 힘이 빠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됐겠죠.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상이 저도 참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이죠. 예, 정말 어렵습니다. 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런 진술들 지금 이제 문체부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공정위 관련해서 그다음에 특별감찰과 관련해서 불리한 어떤 행동들을 했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들을 확보를 한 것이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졌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김장자 회장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관해서는 지금 당장 청문회에서도 틀었는데 그 진술을 한 사람의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을 검찰에서도 법적으로 가치가 인정받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진술을 확보했는지 이게 미지수인 거죠. 이게 참 이제 그 특히 인사 개입에 대해서는 법원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공무원법에 보면은 정부직은 물론이고 1급 이상 고위공무원직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예. 수석 비서관이라는 사람은 특히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은 그 대통령에 대한 인사 자료들을 제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고유한 업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은 범죄 행위라고 봤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그거는 정말 어떤 법원 판사마다 다를 수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만큼이나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편 뭐 수의 대신 검은 코트, 가슴에는 수영자 번호를 달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틀 연속 특검에 소환이 됐습니다. 주말 내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요. 결국 대통령 대면 조사 앞두고 마지막 어떤 증거를 확보하겠다. 특검 이런 의지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이제 영장이 발부되는데도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새롭게 발견했던 안종범 전 수석의 39건의 수첩 아니겠습니까? 네, 서울 전후에서 그렇습니다. 확보한 수첩이에요. 근데 그 수첩에 기재되는 많은 내용들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쭉 장기간에 걸쳐서 청와대와 삼성이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하나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그 체제 이후에 강조했던 것이 미래산업으로서 바이오 산업에 주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이 새롭게 만드는 바이오 공장의 그러니까 그 공사 현장에 갔었고 그 직후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보면 바이오와 관련된 메모들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재용 부회장이 제시를 하면서 그 주변에 어떻게 해서 삼성이 바뀌었느냐, 삼성이 이것이 특혜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겠죠, 진술을. 예, 뭐 이재용 구속의 결정타는 김재열 문건과 그리고 박상진 휴대전화다. 이런 가운데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재열 제일기획 그 사장이죠. 어떻게 이재용 부회장의 매제죠. 지난해 12월 29일에 김재열
그 제2기획사장이 특검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그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는데 작년 2월 15일에 네.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단독 세 번째 단독 면담을 합니다. 예. 여기에서 받은 이 당시에 청와대에서 받은 이제 문건이라고 하면서 특검에 제출했다 그러는데 네. 그 문건이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그리고 종합형 스포츠클럽 꿈나무 드림팀 뭐 육성 계획안 예. 이런 그 자료라 그럽니다. 예. 그럼 이걸 보면은 이 자리에서 틀림없이 그 장시호 씨에 대한 그 지원들 그리고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 이야기가 오갔기 때문에 네. 이런 자료들을 이재용 부회장이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특검은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박상진 삼성전자 회장의 그 핸드폰에 나타난 거는 이제 일단 문자 메시지가 나왔다 그러는 건데 그거는 작년 7월 25일에 두 번째 독대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예. 그 직후에 회의를 이재용 부회장이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해 달라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박상진 사장이 그 실무자한테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안건이 승마협회 관련이네요. 그렇습니다. 승마협회 관련이라는 것은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런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문자 메시지는 다 지웠을 겁니다. 그걸 특검이 그 포렌식 기법을 통해서 다시 복원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그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또 그 영장을 발부받는데 중요한 그 계기가 됐다. 이런 분석이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상진 사장 휴대폰에 담겨있던 정유라 지원 문자 이게 뭐 쏟아지다시피 해서 결국은 부회장이 구속까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박상진 사장 같은 경우도 다 혐의 사실 같은 걸 일체 부인을 하고 있다가요. 검찰에 네. 저걸 복원을 해서 제시를 하니까 그 이후부터는 좀 다 문자를 들이미니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군요.